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려 합니다. 밀리의 서재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읽는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독서를 주제로 여는 컨퍼런스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인데요. AI 시대의 우리에게 읽기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희경 작가, 김초엽 작가, 신형철 평론가, 김경일 교수, 민음사 박혜진 편집자,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연님 등 컨퍼런스에 출연 예정인 연사들의 목록만 보셔도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날짜는 9월 3일 목요일 하루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에피소드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밀리의 서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머릿말. 책을 추천하면서 잘 읽힌다라는 말이 칭찬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읽히는 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잘 읽히지 않는 책들이 참 많죠. 어떤 글은 쉽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쓴 글을 읽어내는 일이야말로 책을 읽는 일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글은 쉽게 써야 한다, 책은 잘 읽혀야 한다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쉽게 쓸 수 없는 글이 있고 쉽게 읽어버려서는 안 되는 글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한 단어 한 단어를 공들여 고르고 골랐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 묵직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읽는 만큼이나 생각하기 위해 멈추어야 할 때 그 책과 함께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이 생각에 골몰하는 일의 재미라는 것은 독서만이 줄 수 있는 쾌감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거창하게 시작해 봤는데요. 이분을 모신 이상 거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박혜진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음사 해외문학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네, 지난 녹음 이후에 2달 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는 6월 말에 서울국제도서전을 무사히 마치고 출판계의 큰 이슈, 네. 상반기 이슈를 하나 보내고 하반기 이슈죠. 이제 네. 노벨문학상을 찬찬히 준비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일에서 일로 네. 옮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영화 잡지에 있으니까 1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 합본 후 그다음에 이제 칸 영화제, 그다음에 전주 영화제, 부천 영화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화제로 따져요. 그다음에 이제 아, 부산 영화제가 되면 가을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1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니시는 직장마다의 그 업무의 흐름 같은 게 아마 있을 맞아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책 관련한 행사들도 큰 행사들도 뭐 도서전이 사실 제일 큰 네. 행사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북 페스티벌이라든가 하는 네. 행사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언덕 하나씩 넘다가 큰 산 2개가 맞아요.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저희는 서울국제도서전 넘으면 제일 큰 산 넘은 거고 그 후에 이제 노벨문학상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준비하는 거 말고 이제 저도 또 개인적으로 약간 미리 지금 거론되는 작가들 책을 한번 읽어 놔야겠다. 왜냐면은 누가 이제 뽑힌 뒤에 갑자기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되거나 하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그쵸. 지금 되게 아엔데가 유력하다라는 그래요? 뭐 누가 뭐 그냥 동료들 사이에서 아엔데나 또 맨날 나오는 에투드 이 중에 진짜 이번에 탈 것 같지 않냐
두 분을 만약 탄다라고 하면 이 두 분의 책이 미음사 애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두 분 다 다작 특히 예. 에투드는 정말 한국에도 많이 번역됐지만 번역 안 된 책도 진짜 그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하려면은 그걸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읽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죠.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네. 노벨문학상 그 발표하는 날이 되면은 큰 출판사들은 다 야근을 합니다. 맞아요. 예, 야근을 다 하면서 그 이제 결과를 보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출판사에 이 유력한 예상 작가의 책이 타이틀이 있다 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띠지 찍고 맞아요. 띠지 찍어서 이제 그거 두르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로 온라인 서점 이벤트 들어가고 이걸 네. 다 이제 빨리빨리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하고 검색했을 때 이제 바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매체들에서도 관련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작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에서 보도자료를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럼 보도자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작가의 작품 세계. 맞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온라인 서점에서 보실 수 있는 이 해설들은 그 특정한 작품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해서 아우르는 글이 있지는 그쵸, 않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글들을 뭐 그런 뭐 평론가님이나 네. 교수님들한테 맡기기 전에 이제 편집자들이 맞아요. 1차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이겠습니다만 이제 언젠가 이제 또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야근을 네. 또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아니었어요. 아, 그해. 네.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다며. 이제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아.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야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안색은 어둡게 하고 퇴근해야 돼요. 그렇죠. 안타깝다. 아쉽다. 안타깝다. 예, 아쉽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밥 딜런이 상 아. 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그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인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목요일. 목요일 날 이제 철야를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니까 이제 항상 그 발표나는 아. 시간에 회사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업무용 메일을 계속 확인하잖아요. 근데 업무용 메일로 갑자기 음반사에서 오. 보도 메일이 온 거예요. 오. 그래서 밥 딜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고. 그래서 저 출판사가 아니라 출판사가 아니라 음반사에서. 음반사에서.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야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집에 있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그 보도자료 써가지고 이제 메일이 왔던 기억도 있어서. 사실 진짜 행복했어요. 밥 딜런이. 왜냐면은 보통 다른 작가가 되면 그치. 꼭 한마디 들어요. 맞아, 맞아. 왜 이 작가는 하나도 없냐. 예, 우리한테는 없지. 밥 밥 딜런이 딜런. 됐을 때는 모든 출판사가 사실 편했거든요. 그때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되면 좋고 제 생각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보도자를 쓴다. 그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미음사는 노벨문학상 라이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게 또 인기가 작가가, 있잖아요. 네, 상을 타면 바로 말하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작가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 근원 공포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읽고 한 어느 정도 한 문단 정도의 소개문은 머리 안에 넣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아, 심각한 문제가 있었군요. 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 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직장인들의 여한이고요. 네. 그래서 뭐 한강 작가님 샀을 때도 되게 또 밥 딜런과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들 행복했던. 맞아요. 이번에는 네. 모두가 행복했던 네, 그냥. 정말. 네, 정말 그냥 마냥 네.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편집자님 포함해서 여러 편집자님들의 활약으로 이 책 편집자라고 하는 직업이 좀 각광받는다고 할까? 편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화를 체감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제 동료인 김민경 편집자님이랑 같이 이제 일성 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게 고등학교 강의까지는 할 여력이 사실 되지 않는데, 그리고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반 독자분들이 아니라 맞아요. 청소년 독자분들을 대할 때 쓰는 이제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있어서 사실 그건 저희가 뭐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약속을 해두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고등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북토크도 하고, 데미안 관련해서 북토크도 하고, 막 학생들이랑 이제 사인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그중에 그 출판사 편집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학생분이 한 3-4분 계신 거예요. 너무 많다. 웬일이야.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취직 준비를 하기 전까지, 취업 준비를 하기 전까지 이 출판 편집자라는 직업을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분들도 그 직업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이렇게 희망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실 해주시는 것이다. 게, 그래서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사인지에다가 가로 열고 도망쳐라고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직업이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이러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쵸. 왜냐면 편집자가 뭐 하는 일인지 사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이 편집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 그래도 편집자가 되는 것도, 오래 일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뭐가 가장 고민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근데 내가 편집자를 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지가 의문이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오지 마라. 그치. 그걸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어떤 충분하지 않은 관심으로 오게 되면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고. 사양 산업이고 한데, 거기서 정말로 내가 이 책을 좋아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여기서 얻는 재미와 도파민 이런 걸로 버티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길일 것 같아서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말이 맞네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책을 좋아해도 책 만들다 보면은 힘들고 맞아요. 싫어지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충분히 좋아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정도라고 하면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책에 미친 사람 아니면 못 간다 이런 거는 전혀 그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그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 확실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긴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박혜진의 고전덕질에서는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를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알베르 까뮈의 결혼 여름이 여름책으로 굉장히 큰 맞아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까뮈의 저작 중에서도 어려운 편인 시지프 신화 이야기를 오늘 할 예정인데요. 이 책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쩌다가 시지프 신화를. 이 책을 제가 언제 다시 인식을 했냐면, 예전에 이제 입사 초기에 뭐 까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읽었다가, 그땐 너무 어렵다, 이거 자세하게 소개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에 했던 주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세계문학 전집 500권 돌파를 기념해서 기념 도서를 만들었어요. 세계문학 전집 이야기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뭐 세계문학 전집을 만든 사람들, 뭐 편집자, 번역가, 뭐 기획자 선생님들의 얘기도 담고, 그리고 읽는 사람들, 독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자 인터뷰를 저희가 11팀을 했는데, 그중에 한 팀이 어떤 분들이셨냐면 30대의 젊은 그 여성 사업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용산에 어떤 공간 사업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뭐 쉬어갈 수도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분이 세계문학 전집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인터뷰하러 그 공간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시지프 신화의 문장들이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겠네요. 네. 그 사업하시는 그 선생님, 독전 선생님도 멋있고, 그 공간도 되게 멋있었는데, 공간이 지하였거든요. 살짝 그 어슴푸름한 그런 그 조도에, 약간 어두운 조도의 공간에 시지프 신화 문장이 턱턱턱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작품을 유난히 재미있게 읽으셨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책을 막 이제 격파하듯이 막 정말 뭐 짧은 시간 동안 수십 권을 읽게 되셨었는데 그때 이 책이 너무 와닿았다. 나의 어떤 인생에서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골몰해 있을 때 이게 약간 좀 도약하게 해주는 시선을 도약하게 해주는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맞다. 이렇게 철학적인 책을 읽을 때 느끼는 희열에는 그런 게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너희가 대학에 가서 뭐 실연을 당하고 하는 그런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는 철학서를 읽어라. 그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시선의 높이를 바꿔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선이라는 거는 평지 안에서 고개만 돌리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벨, 층을 그치. 바꿔준다. 철학서를 보면 층을 바꿔주게 되는데 그게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 되게 찢어지게 힘든 감정의 문제를 이렇게 다시 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 시지프 신화 문장들이 뭔가 이분에게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지프 신화랑 희고 칼리굴라를 5월 연휴 때 막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 이제 감동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가 한번 독자님들에게 소개를 해야겠다. 그래. 근데 칼리구라랑 같이 읽어야 돼. 그죠? 네. 왜냐면 그게 이야기니까 네. 좀 더 쉽게 이해가 맞아요. 돼서 칼리굴라랑 이거를 내가 소개를 해야겠다 하고 그 후로 무슨 뭐 북토크라든가 제 책 추천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더레이팅 하시는 어레인징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다 거절하신 거예요. 아, 시지프 신화가 너무 대중적이지가 네. 근데 않아서 그것도 뭔지 알아. 예. 하여튼 근데 참 100번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네. 이해는 가죠. 네. 근데 하여튼 예, 말씀하세요. 그 저도 비슷한 심정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책을 얘기하고 싶어서 시지프 신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독자님들이 단번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책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서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밀리의 서재에서 어떤 책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케이를 하시길래 그렇죠. 역시 저희 케미스트리다. 저희 뭐 두꺼운 책 안나까리라도 했고 그쵸. 세 정말 권짜리도 했는데. 세 번째로 했는데 뭐 시리프시나 뭐 오케이. 그래서 역시 밀리다 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구성안을 쓰잖아요. 구성안을 쓰려고 한 번을 더 읽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읽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던 문장들이 두 번째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내가 뭔가 잘못 읽었나? 라고 하면서 일단 구성안을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단 이걸 받아달라고 한 다음에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막 강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까미의 부조리.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쨌든 여기 독자님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 뭐 오독을 한 채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들을까 하다가 근데 내가 무슨 강의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인용을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실수를 하면. 그래서 이제 베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듣고 그럼 그냥 3번을 읽자라고 해가지고 3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읽으면서 이번 주에 제가 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동안 왜 그들이 이 책을 거부해 왔는지, 왜 거부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읽었는데 근데 이게 3번째 읽으니까 어떤 뭔가 와닿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리딩 케미스트리를 들으시는 독자님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5월 달에 마음이 되게 좀 부산했어요. 막 힘들고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일에 많이 이렇게 쌓여 있고 좀 산만한 상황에서 비포 도서전. 네, 비포 도서전. 그리고 막 뭐 좀 급하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저도 차원이 다른 걸 읽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거를 읽었던 그 마음과 그리고 읽고 나서 근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찾았던 거? 그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까미가 이 작품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철학책이 아니다. 부조리의 감각,
철학에 관한 책인 거고 사실은 철학의 내용을 많이 빌려서 빚지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내용.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정확하게는 자살하지 않고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아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묵직한 질문과 굉장히 또 저는 명쾌하게 느껴졌던 어떤 해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평생의 숙제 같은 거잖아요. 네. 왜 살지? 음, 왜 굳이 살아야 하지?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이걸 네, 생각을 안 하면 괜찮아.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그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네, 뭐 매우 네,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왜 우리는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 노이즈를 더하고 있다는 생각을 네.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살고 네, 있고 네. 모른 채 죽어. 근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야 그런 생각하지 마.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게 아니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답이 없는 질문이고 네, 네. 아무도 그걸 알고 살고 있는 네.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로 막 맞아요.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진 이상 그 정도로는 맞아요. 설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체 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저는 이 뭐 까밀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그런 1차 세계대전을 겪은 네, 네.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감 같은 거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그 절망감이 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나아지게 만들지 못한 채로 우리는 이 삶을 끝낼 거야. 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 맞아요. 못한 상태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베르 까뮈가 되게 열심히 고민했다. 네. 그리고 놀라울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만 들으시면 아마 막 어떤 분들은 와 되게 비관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알베르 까뮈는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삶에 대한 예찬 맞아요. 정말 맞아요. 엄청난 예찬. 그래서 이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 네. 짐작도 안 돼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렵다. 왜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의미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어서 예. 인 뭐 것 같아요. 긍정해라 이게 네. 아니에요. 낙관적으로 살아라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지프 신화를 말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삶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낙천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다. 인생은 아름답다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오르고 내리고 한참 해야 되고 오죽하면 시지프 신화에 빗대겠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전혀 우리가 좋아하는 유형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랑 같이 가야 하는 삶에 대한 충만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코 낙관의 얘기가 아닌데 저는 그 낙관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동의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저는 어떤 일을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때조차도 저는 일단 희망을 갖지 말자.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설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고 오히려 비관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저한테 까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얼핏 비관적이어 보이는 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 의미부여를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태도 이거 자체는 되게 쉽게 동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뭐 아까 뭐 까미가 얘기했던 그 세계관의 키워드 사실 부조리가 뭐냐 이거를 만약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의미를 갈망하는데,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는데 세계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니까 맞아. 거기서 그게 충돌할 때 생기는 그 상태가 사실 부조리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미를 갖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되게 주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좋아.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친구가 잔뜩 부풀어 있고 들떠 있으면 항상 워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그때 그 how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때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떻게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까미가 3가지 인간상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인간인데, 보통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잖아요. 저 사람 좀 뭔가 부도덕한가? 근데 여기서 부조리한 인간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살아가는 인간. 그걸 이제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의미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간상을 3개를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인간상 3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들여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부조리한 인간의 그 3가지 인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배우예요. 배우. 액터 있잖아요. 연극 배우. 근데 왜 배우가 부조리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해답이 되느냐고 하면, 그 우리가 자아가 엄청나게 그 통일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의미 부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빠져나오고 다시 수행하고 하는 걸 반복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연극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에 몰입해서 누군가의 삶을 살고 빠져나오는 걸 반복하는 이 배우의 삶이야말로 사실은 진짜로 그 순간에 충만함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까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배우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희곡을 쓰기도 했었고, 맞아요. 연극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는데, 이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그 어떤 찬사가 이 책 속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목을 들으면서 어떤 걸 떠올렸냐면, 그 제가 미음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막 출연하기 시작했을 때 초반에 그 이순재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를 직접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강남역에 있었었는데, 제가 그 학원에 직접 등록해 가지고 거기에 일요일 아침이었나? 수업을 들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극 배우이신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제 막 수업을 해 주시고 막 이제 막 따라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지점을 되게 뭔가 흥미로워하시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었어요. "왜 이순재 연기학원까지 갔나요?" 라고 하면 이제 저의 모범 답안은 어떤 미음사 TV에서의 역할을 더 잘하고 싶어서, 또 직업적인 열정, 성실성 이런 걸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직업적인 노력 말고도 연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왜 연기학원 다녀?" 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직업, 편집자라는 직업,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인생에서 큰 퍼즐이 2개가 탁 맞춰지고 나니까 약간 갑갑하다. 그런 느낌이 아이고 배야. 행복한데 갑갑하다. 아이고 배야. 행복한데 갑갑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갑갑한 느낌은 왜였냐면, 제가 이 2가지를 너무나 애정하고 있었거든요. 일도 너무 잘하고 싶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너무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너무 무거워서 삶이 되게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근데 삶이라는 게 참 무겁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생각해도 뭔가 이 배우, 전문 배우가 아니라 연기 학원에 가서 연기를 하는 건데도 이게 뭔가 재밌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내가 아닌 뭔가 역할이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게 막 계속 뭔가 변신하는 것처럼 내 삶의 어떤 내 박해진이라는 인간의 자아가 가진 무게가
잠시나마 약간 해소되는 느낌? 근데 그 상황 속에 제가 뭐 그걸 진짜라고 믿고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연기이고 가짜임을 알매도 그 순간 누군가의 삶에 흠뻑 젖었다 나오는 느낌이 박혜진이 아닌 방식으로 박혜진의 그쵸. 삶을 충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되게 특이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다 설명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고 가까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느꼈던 게 기억이 나서 아 이걸 혹시 말하는 건가? 그 배우가 그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면서 삶을 100% 충만하게 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자아에 대한 어떤 환상, 통일된 자아, 그리고 뭐 무언가를 너무너무 잘 해내고 싶어서 계속 의미 부여하고 있는 나에서 잠깐 벗어나서 누군가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아 우리가 어떤 부조리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가? 이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1번 배우예요. 그리고 2번 또 부조리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2번 인물은 1번 배우가 직업이었으면 2번은 어떤 캐릭터입니다. 그 픽션 속의 캐릭터인데 돈 후안이라는 캐릭터예요. 쉽게 말하면 호색한 남봉꾼. 카사노바와는 달리 이제 어떤 전설 속의 픽션 속의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배우가 자아상에 대한 환상을 뒤흔드는 개념이라면 돈 후안은 사랑에 대한 환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너무 남편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돈 후안이 돈 후안이 돼서 이 남자를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만들므로써 내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어때요? 제가 그 생각 안 해봤다고 아닌데 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갈망하잖아요. 사랑을 잘하고 싶다는 말에는 영혼의 개념이 그치. 반드시 포함된 것 같아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원래 사랑한다는 말 할 때 영혼을 약속하는 게 그 그니까요.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변함없이 사랑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으니까 힘이 빡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호환은 절대 나는 사랑할 때 영원히 약속하지 않겠다. 기대도 하지 않게 하겠다. 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 난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식으면 그냥 바로 헤어지고 또 다른 이성에게로 계속 옮겨가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랑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의 어떤 절정의 순간들을 마치 수집하듯이 모으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제가 뭔가 멋지다고 생각한 문장이 있는데 돈 후안에 대한 어떤 서술이거든요. 돈 후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확히 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들과 맺어주는 힘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오직 책들과 전설들에서 생겨난 집단의 보는 방식에 비추어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라면 나는 오직 나를 어떤 존재와 맺어주는 욕망, 애정, 지성의 혼합밖에 아는 것이 없다. 상대가 달라지면 이 혼합물도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이런 모든 경험을 전부 똑같은 이름으로 뒤덮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그 경험에 대한 통칭이지 각각의 경험들은 전혀 개별적인 것이고 나는 이제 그것들을 수집하겠다라는 게 이제 돈 호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배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돈 호환은 그런 방식으로 부조리와의 직면,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의미 부여, 기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배우는 이순재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돈 호환은 이 돈혜진. K 결혼의 현실에서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취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나 까레니나 편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브론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치. 그렇네요. 브론스키랑은 연결이 되네요. 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까레닌 파에게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또 선택지는 아닌 거예요. 사실 거의 반대 극한이죠. 그죠. 그 카레닌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취향의 문제다. 이 길에 그렇게 동의는 되지 않아서 배우, 돈 후안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부조리한 인간의
가장 핵심 킥 바로 시시포스 신화 속 인물이에요. 이 시시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시시포스라고 써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김하영 역자님이 시지프라는 프랑스 발음을 살리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시지프 신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시지프가 지옥에서 받은 형벌은 잘 아시겠지만 바위를 그 언덕의 꼭대기까지 끊임없이 굴려 올리는 어떤 형벌이에요. 근데 이 바위는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 다시 굴러 떨어지고 이거를 다시 꼭대기까지 올리고 하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은 시지프한테 이렇게 무용하고 그 소용이 없고 희망 없는 노동보다 끔찍한 형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장 극형으로 이 형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시지프는 도대체 왜 이 형벌을 받았느냐, 왜 이 끔찍한 형벌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계기예요. 어떤 신화적인 내용인데, 제우스가 아소포스의 딸 에기나라는 사람을 납치했을 때 시시포스가 이 광경을 목격했대요. 그 목격자죠. 그래서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자기 도시에 샘물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아소포스에게 이 제우스의 비리를 밀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는 자기의 비밀을 밀고했잖아요. 그래서 시시포스에게 이제 벌을 주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어떤 신화적으로 직접적인 계기인데, 사실은 까미가 주목한 핵심 이유는 이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지하 세계로 바로 끌려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시시포스가 자기 아내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시신의 장례를 지내지 말고 광장 한복판에 버려줘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본심이 아니었죠. 시험해보기 위해 한 말이었는데 아내가 그걸 그 말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승에 도착한 시시포스가 아내의 복종에, 그러니까 자기 말에 따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걸려 넘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서 플루톤에게 간청해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이 아내에 대한 어떤 용서나 복수보다도 이 지상의 아름다움에 완전 취한 거예요. 물, 태양, 뭐 따뜻한 돌, 바다. 그래서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그때부터 소환 명령을 계속 보냈는데도 무시한 채 지상의 삶을 즐기다가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신들이 극형으로 내린 것이 바로 이 계속 무용한 노동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돌을 굴려 올려야 되는 것, 이 형벌이다라고 이제 까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미 철학에서 그 시지프가 이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사실 너무나 삶을 사랑한 거, 그치. 그거예요. 그래서 부조리한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이 생을 찬미하고 이 이승을 사랑한 거, 그게 이제 시시포스의 어떤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봤던 근데 거죠. 따뜻한 돌 이런 게 나오는 거가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황금이 아니에요. 네. 황금과 무슨 뭐 맛있는 음식과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생 이런 게 아니고 따뜻한 돌 이런 거는 정말로. 누구나 네, 살아있는 한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지프 신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장 부조리한 인간상의 핵심으로 본 게 바로 이 시시포스인 이유는 그 시지프가 그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생에 대한 강렬한 찬미에서 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물의 설명을 해나가는데, 이때 제가 되게 꽂힌 어떤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특히나 직장인이 휴가를 쓰잖아요. 저도 이거 휴가철에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부산해서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답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지프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저 산 꼭대기에서 되돌아 내려올 때 그 잠시의 휴지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돌을 굴려 올리죠.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돌이 떨어지는 순간 얘도 다시 그 굴려야 되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덩이에 바싹 닿은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은 이미 돌 그 자체다. 나는 이 사람이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아무리 해도 끝장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고뇌를 향해 다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본다. 그때 그 잠깐의 어떤 휴식 시간 동안, 되게 짧을 거 아니에요. 돌이 굴러 떨어 내려오는 순간 그 잠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본다. 마치 호흡과도 같은 이 시간, 또한 불행처럼 어김없이 되찾아오는 이 시간은 바로 의식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돌을 굴려 올릴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휴가 때 사람이 잠깐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내려올 때 그때가 바로 의식의 시간이다. 그가 산 꼭대기를 떠나 제신의 소굴을 향해 조금씩 더 깊이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하다. 그는 그의 바위보다 강하다. 이 말이 너무나 매혹적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식 기간 동안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내려오는 모습이 저는 막 이제 휴가 끝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고 막 다시 일터에 가야 되는 게 싫고 근데도 돌아가는데 이게 왜 그토록 멋진 장면일까? 운명보다 우월하고 바위보다 강하다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 올리는 순간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신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에 돌아왔는데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로 오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신들을 부정할 때 바위를 들어 올리는 행위가 곧 성실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시지프라는 말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시지프를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의식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의식하고 엄청 행동. 중요합니다. 네. 네. 그냥 의식이 없이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쳇바퀴가 아니고. 네. 쳇바퀴를 돌려도 내가 의식하고 돌려야 돼. 네.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지프에 대한 이야기 부분만 다시 몇 번씩 읽어도 사실은 읽을 때마다 이런 얘기인가? 네. 아닌가? 저런 네, 얘기인가? 맞아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인생과 별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고난의 삶을 온전히 깨어서 온전히 경험하라고 하고 아. 있거든요. 왜? 저는 난 솔직히 몽롱하게 대충 지나가고 싶은데 이 왜? 대목을 읽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보세요. 카미는 사측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요. 너네가 이 일을 똑바로 몽롱하게 하지 말고 뭘 정신 차리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고 그리고 이 휴식 기간에도 의식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다음 업무를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사용하십시오라는 사장님의 말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니까. 사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까미가 얘기하는 부조리한 인간의 어떤 핵심 알겠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와닿진 않는다. 뭔진 알겠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부조리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 부조리를 직면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 부조리를 직면하지 못하면은 사람에게 두 가지 자살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살 충동은 진짜 신체적인 자살.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하니까 끝내버리겠다라는 어떤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가 더 사실은 까미가 지양해야겠다고 하는 의미의 자살 행위인데 그건 바로 철학적인 자살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철학적인 자살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이라는 걸 회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의 회피 바로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너무 잔인해. 희망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특히나 이제 뭐 신화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희망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서 언급되는 건 판도라의 상자의 이야기잖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에서 세상의 모든 어떤 악한 것들이 튀어나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희망이거든요. 맞아.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 자체가 희망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속성을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안 좋고 어둡고 너무나 역경과 고난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희망인데 희망이 있어서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사실은 우리를 어떤 고통으로부터 눈멀게 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직시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만들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삶을 직시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로 간다는 그쵸. 거죠. 뭐 희망이라든가 종교적 구원을 그렇죠. 비슷한 네. 의미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의 삶이 아니라 뭐 다른 삶이 네. 있다.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신의 세계에서 뭐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는가, 왜 인간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독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시지프 신화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목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는 글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느끼지? 이게 내가 너무 글이 어려워서 그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3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3번 읽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이거를 왜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알겠다. 왜냐면 이 3가지 인간상 배우, 돈 후안, 그리고 시지프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바로 타인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는 거예요. 타인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를 뚫고 가는 인간들이 제 눈에는 다 너무 고독해 보이고 다 너무 자기 본위의 인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도취된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배우를 얘기하면서 관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 하다못해 정말 그냥 일반인 연기 수업을 다녔던 저지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같이 그걸 봐줘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때는 관객이 돼서 봐줘요. 근데 그 관객의 시선과 반응이 이 앞에서 하는 사람 액팅을 바꿔요. 그게 사실 연기잖아요. 어떻게 이 배우가 관객을 전제하지 않고 연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게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되게 뭔가 자가 발전적인 그런 뭔가 자기 폐쇄적인 그런 의미의 어떤 행위처럼 보였어요. 이때 말하는 까미의 연기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돈 후안은 더더욱이 그렇죠. 사랑이나 뭐 이런 감정 자체가 애초에 상대를 전제하는 네, 거잖아요. 상대를 전제하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한 윤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처음부터 말한다고 하죠. 영원을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상대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걸까? 자기가 그렇게 말해도 상대는 기대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대에게 그치,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상처를 입히는 걸 알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 이거는 상대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감정이나 사실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후안에게도 이 어떤 타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리고 시시포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시포스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고 좋았던 게 그러니까 배우가 자아에 대한 얘기, 돈 후안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시포스는 저한테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생활에서 일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시포스의 이야기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제 저의 막 직장 생활처럼 읽혔는데 계속 돌을 혼자 굴린다고만 전제하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100% 혼자 하는 일이란 없어요. 책을 만드는 것도 저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고 독자가 있고 마케터가 있고. 저자도 혼자 책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제가 나가서 이렇게 리딩 케미스트리에 나와. 그러면 작가님이 있고 제가 있고 저기 PD님이 있고 우리 또 저기 다 이거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너무
되게 고독하고 정말로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고독하게 일부러 밀어붙여서 영웅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되게 비대한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배우 돈후안, 시시퍼스가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이 부조리한 인간의 그 삶이 고독하고 사실은 자기 폐쇄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5월에 그렇게 잠깐 쉬는 연휴도 있었지만 또 계속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의 행사가 큰 게 뭐여 있었냐면 미눔사의 패밀리데이라고 있어요. 근데 패밀리데이가 파주 서구에서 원래 저희 본사는 신사동에 있지만 파주 서구에서 창고 대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퍼브 도서 어떤 이유로 뭐 찍힘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반품이 되었는데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도서를 북클럽 회원분들에게 저렴하게 파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근데 이 패밀리데이 행사에 저희 이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책도 팔고 뭐 줄도 서시라고 하고 계산도 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주말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저희 팀을 대표해서 왜냐면 지난 5년간 막내라는 이유로 민경 대리님이 항상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갈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에 그 물류부에 계시는 선배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근데 이제 저보다 한 10살, 15살 뭐 그 이상 많으실 수도 있는 여자 선배님이셨는데 사실 평소 때는 선배님 성함을 그 매일 참조할 때만 보고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파주에서 근무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니까 뵌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 이름으로 내선 번호에 있던 분을 뵙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혜진이 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혜진이, 민경이 요즘 너무 여기저기 잘 나오는 거 내가 보고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는 재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그 패밀리데이가 하루 종일 하거든요. 10시간 넘게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같이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막 독자님들도 안내하고 책 그걸 하는 내내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는데 그 10시간 내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근데 너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알아? 너무 잘 보고 있어. 이 말 해주시는데 어느 순간 약간 제가 지금 말하면서 그런데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지금도 약간 눈에 눈물이 고였어. 왜냐면 사실 동료분들이 뭐 응원을 해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만 응원해 주셔도 충분한데 너무 진심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막 그렇게 막 너가 자랑스러워 멋있어 그 말을 막 10시간 내내 해주시니까 그 고마움이 막 진짜 약간 사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저희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을 하는 동료한테는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나가 있을 때 전화도 대신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요청하는 것도 많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진심으로 저렇게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파주 서구를 나오면서 나 근데 요즘 좀 힘들고 지치다고 되게 속으로 많이 툴툴댔는데 진짜 오늘을 꼭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새기면서 나왔어요. 진짜 내가 진짜 힘든 날 오늘을 꼭 기억해야 돼. 근데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자 올리는 바위라는 것이 없는데 막 이 시시포스가 그 바위를 올리고 그 돌아 나오는 순간 그는 그의 바위보다 강하다, 운명보다 강하다. 멋있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현실 우리의 일은 그렇지가 않고 진짜 바들바들 그 손이 떨리는 너무 돌이 무거워서 막 손목이 떨릴 때 같이 손을 잡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서고가 그날 진짜 더웠어요. 그리고 서고라서 냉방이 잘 되지 않았고 그쵸. 저는 거기에 진짜 1년에 한 번 가지만 선배님은 거기서 늘 일하시는데도 정말 얼굴 찌푸리는 기색 하나 없이 한 권이라도 더 팔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서고가 엄청 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책을 찾아요. 그럼 저는 그 책이 원래 어디 꽂혔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서점이 아니라 서고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님 근데 그 책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진짜 막 저 멀리 가서 어디서 그 한 권 남은 거를 딱 찾아오시는데 와, 그 열정?
솔직히 말하면은 선배님이 너무 더워서 그 책 다 나간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서고의 질의는 그분만 알고 그 맞아요. 책이 거기 한 권 남아있다는 것도 그분만 알고 너무 더워서 이 서고 끝에 저 서고까지 끝까지 달려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도 와서 찾으러 가면 못 찾아요. 약간 그분만 그분 알아. 시지프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시시프였어요, 그분은. 근데 와, 그거를 그렇게 종횡무진하면서 한 권이라도 책을 더 팔려고 찾아오시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어떤 존경심이 들었거든요. 그 어떤 직장 선배에 대한 존경심, 리스펙이 생겼었는데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살짝 이 얘기가 나한테 공허하게 들린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까지 하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하면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까미가 실제로 이 시지프 신화를 발표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어떤 비판? 네,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판을 까미도 수용을 해서 이 책이 42년에 나왔는데 47년에 5년 후에 나온 그 패스트라는 소설을 보시면 실제로 그 리유라는 의사와 그 어떤 자봉단 같은 자원봉사단이 연대가 굉장히 많이 주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패스트라는 어떤 절대적인 질병의 부조리, 위기 상황을 의사 단독의 영웅주의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손을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까미도 그 생각을 했고 그 피드백을 의식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세계를 그리고자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시지프 신화를 읽은 보람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까미의 부조리 3부작에서 그 패스트가 결국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다, 희망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뭔가 아무리 난해한 책도 한 3번 정도 읽으면 약간의 행간의 의미를 잊게 되는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제 이 까미가 성장한 환경 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게 더 이 시지프 신화를 이렇게 네네. 어떤 단독자, 고독한 단독자 네네. 같은 이야기로 만들지 네,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까미가 엄청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고 이제 또 물론 거기서도 이제 까미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일찍부터 도움을 주고자 한 선생님도 계시고 들으니. 예. 이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감각 같은 것 그리고 이 당시의 세계 상황 유럽이 네네. 정말 그 어제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모든 게 다 불태워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 우리가 타인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 이 사람이 나를 밀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같이 힘을 합해서 뭘 해볼 수 있어.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나가려면 기대를 품을 만한. 그쵸.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사실 되게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인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테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타인을 믿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고 우린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듣는 것보다 사실은 그 더 무더운 창고에서 10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런 사람을 한 명 보는 게 정말 그죠. 백문의 불여일견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아끼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갖는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예. 행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행운이죠. 운의 영역.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뭐 아까 이야기한 어떤 자아 정체성의 문제이든 아니면 사랑의 영역이든 아니면 일의 영역이든 거기에서 만나는 타인을 나에게 우호적인 어떤 사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도 되게 큰 어떤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시지프 신화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이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혹은 좋아하게 만드느냐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시지프 신화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일단 맞아요. 어려워. 그래서 진짜 한 번 이렇게 봐 네. 가지고는 멋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네. 걸이라는 상황이 되고 이거를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어떤 단계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를 이렇게 똑 떼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쉽게 왜곡되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책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딴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바위를 밀어 올려도 이 바위는 다시 떨어질 것이고 나는 다시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삶이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지프 신화가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존재론적 이야기 같은 식으로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좋다고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이제 왜 이게 나이 먹으면서 점점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조차도 누군가가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옷 입고 신발 신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신발 만든 거 아니고 내가 이 옷 만든 거 아니고 네.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은 샴푸 내가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순간도 혼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내가 결국 혼자 이것을 모두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너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되긴 하네요. 근데 뭐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세 가지 인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연극을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고 그다음에 공연을 2번을 했어요. 뭐로 공연하셨어요? 공연 2번 했는데 한 번은 집 나간 학생으로 나왔고요. 한 그냥 번은 창작극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좀 유명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기억나는데 얘기 안 기억나죠. 하시는 당연히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래요? 예. 근데 하지만 진짜라는 학생?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극을 2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돈주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경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거든요.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죠. 그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되어서 살아보는 모든 삶의 순간을 사랑하는 맞아요. 것이고 내가 그 매번의 연애 경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평평하고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관계없고 어떤 배역을 해도 관계없는 게 아니고 어떤 배역을 해도 그 한 번 한 번의 배역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때는 이 연기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지 매번 영혼을 다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친한 사람들 중에 이런 돈주왕 같은 자기는 정말 다 매번 사랑한대요. 정말로 매번 사랑하는 것이고 부럽다. 부럽죠.
정말로. 그래서 이 친구는 네. 매번 자기는 다 정말 진심이고 자기가 매번 영혼을 약속하거든요. 정말 자기는 다 매번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뭔가 동력이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매번. 그렇죠. 매번.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라는 어. 생각이 저도 이제 그때 들었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는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걸 좀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양태로, 이상적인 네. 예, 그런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책에 왜 책 시작할 때 네네. 처음에 들어있는 문장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문장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책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그 핀다로스의 아폴로 기념 경기 우승자에게 네. 바치는 축가에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 나의 영혼아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다 살려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너무 표현이에요. 멋있는 예. 말이죠. 가능의 영역을 예. 남김없이 다 살려고 노력하라. 예. 우리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무대에 선 그 순간 그다음에 사랑을 하는 어떤 순간 그리고 시시포스에게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 순간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바위가 떨어져 내려와서 자기가 다시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 순간도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좋은 부분을 갖고 싶어 하고 나쁜 부분을 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고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배역과 네. 더 좋은 상대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 책 앞부분에 이 핀다로스를 인용하는 것부터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결국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일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다음에 그냥 어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선을 네. 돌려버리고 마취된 채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저는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네. 하나가 그 눈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시시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인간답다고 생각하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그 배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에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없어. 없다고. 지금 왜 우리가 오늘 뭐 내가 오늘 여기 나오는 길에 뭐 이를테면은 뭐 발을 헛디뎠어. 왜 그랬을까? 내가 어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발을 헛디딘 건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오늘 로또 1등은 됐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로또 1등이 됐다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쌓아서, 거기에 대한 네. 것으로 보답을 받은 건가? 아니다.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네.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무의미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의미한 채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칼리굴라랑 같이 읽어야 되는 건데 칼리굴라 같이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살아도 아무 의미 없고 착한 일하는 거는 관계없고 내가 어떤 만약에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니까 어차피 네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삶은 엉망진창일 것이기 때문에 혹은 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의 결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면 마음껏 다 불사르면 살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뭔가 뜻이 있어.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일도 하고 좀 더 남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는 이게 뭔가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간의 나약함이 좋거든요. 종교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언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다 무용할 거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그게 교육학
대학에서 제법 논쟁이 되는 네.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또 전공하신 분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네. 이를테면은 뭐 타고나는 것과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것과 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네. 그런 중요성을 갖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범죄자들의 경우에 이 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면 바꿀 수 있는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이 삶에 충실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걸 다 놓아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까미는 그거를 알고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대체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이 삶을 버티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교에서 내세라고 하는 개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네. 것도 내세가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래야 좀 착한 일도 해보고 좀 도와주려고도 하고 그게 있다고 생각해야 라고 저는 생각하는 네. 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이 의미를 갈망하고 계속해서 뭔가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노력이 네. 무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책에서 까미가 계속 욕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되게 인간적인 안간힘같이 느껴지기는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진 일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너무나 힘들고 인간이 뭐 희망,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을 발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아까 왜 계속 뭐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까미가 그 무거움을 느끼는 부분들도 사실은 까미가 너무나 성실하고 어떻게 하면 선을 지향하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맞아, 맞아. 예. 그게 그냥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식이 없고 오히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피하고 뭐 그다음에 뭘 하고 하는 이런 빌드업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까미한테 굉장히 좀 냉정하고 타인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까미 자체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무거웠고 그래서 이렇게 부조리한 인간상들을 제시하지 않고는 그치. 예.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철학이 아니라 감각이라고 말하는 이유 안에는 이 까미라는 사람의 독특한 인간성, 고유한 인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로직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이 말하는 철학 안에서 이 사람이 약간 결이 보이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더더욱이 그래서 왜 장그르니에가 까미를 추억하며 라는 작품을 쓰면서 회고록이죠. 일종의 회고록을 쓰면서 계속 이 사람의 윤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그르니에는 까미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까미만큼 유명하지는 않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까미의 스승이지만 사실은 까미만큼은 그르니의 이름 자체를 까미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걸요. 그쵸. 유명하지 않은 스승이었기 때문에 까미가 죽고 나서 그르니에한테 모두 까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발언을 아끼다가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이게 책의 형태로 낸 건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 사람의 그 윤곽에 대해서 훑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 까미가 말하는 그 철학 속에 사실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고유한 형태가 있고 그것이 되게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그르니에라고 하는 작가의 책 중에서 뭐 어쨌든 까미가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까미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막 하여튼 되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이 알제리에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사들이 있는데 뭐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상작을 택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장그르니에가 선생님이었고 이제 그 너무 중요한 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 이
까미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었던 걸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나중에 그 까미가 장그르니의 섬이라고 하는 책에 서문을 쓴 게 엄청나게 유명하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섬의 이 서문은 사실 이 책에 나온 줄 모르고도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제 까미가 이 책을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처음 이제 펼쳐보는 이 사람의 어떤 벅찬 마음에 대해서 너무 난 그 마음을 너무 부러워한다. 맞아. 라는 식으로 쓴 게 되게 유명해요. 약간 요즘 안 본눈 삽니다의 원조같이. 원조예요. 네. 이걸 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네. 그 감정을 아직 네. 느낄 여지가 네. 있는 사람들. 네. 그 얘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읽을 당신이야말로 너무나 부럽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쓴 그 서문이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멋있거든요. 근데 처음 이 책을 사서 품에 안고 집으로 가서 펼쳐볼 당신이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를 할 때의 그런 표현이 까뮤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같은 거죠. 그냥 어떤 경험도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나중에 장그르니의 섬을 읽으면서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마도 이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왔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한 권이라도 있지 않았다면 그 경험은 쓸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본 눈 삽니다가 밈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네거티브하게도 쓰여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거티브하게도 쓰여요. 근데 까미는 포지티브하게 말한 거죠. 완전히 포지티브하게 쓴 거고 그런 식의 밈이 없었고 밈이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서문이 유명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그르니의 섬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대하는 그 까미의 뭔가 경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린 많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시큰둥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근데 저는 그 서문이 참 볼 때마다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그 반대로 경탄할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아까 작가님이 이 책의 제사 있잖아요.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성의 영역을 남김없이 다 살려고 노력하라. 이 문장이 되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다 산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 순간을 막 산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까미가 책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느끼는 그 설렘으로 딱 설명을 해주실 때 마음속에서 약간 무릎을 탁 친 거예요. 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망하더라도 괜찮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까미가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나랑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실망할 준비를 하는 것과 경탄할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가 실망할 준비를 하느냐 경탄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내가 세상을 대한 태도는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그 남김없이 산다라는 거는 그런 말씀해 주신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이 순간을 100%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약간 감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지프 신화는 뭐 저희가 한참 얘기했지만 저희도 헛다리 짚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까미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 페스트라는 책까지를 포함해서 부조리 3부작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이 사람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이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은 책들이 그렇습니다만 시지프 신화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장도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모시는 문장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 명문장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골라온 부분은 이제 이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날들에는 시지프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산을 내려오지만 그는 또한 기쁨 속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나는 또한
그의 바위를 향해 되돌아가는 시지프를 상상해 본다. 그것은 고통으로 시작되었다. 대지의 영상이 너무나도 기억에 생생할 때, 행복의 부름이 너무나도 강렬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슬픔이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니 그것은 바위의 승리요, 바위 그 자체다. 엄청난 비탄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겁다. 이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겟세마네의 밤들이다.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진리들도 인식됨으로써 사멸한다. 부조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모종의 행복의 안내서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뭐라고? 이처럼 좁은 길들을 통해서? 그러나 세계는 오직 하나뿐이다. 행복과 부조리는 같은 땅이 낳은 두 아들이다. 이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행복이 반드시 부조리의 발견에서 태어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부조리의 감정이 오히려 행복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 내가 판단하건대 모든 것이 좋다.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신성하다. 이 말은 인간의 사납고 한정된 세계 안에서 울린다. 또 모든 것이 밑바닥까지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며 소진되지도 않았음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불만과 무용한 고통의 취미를 가지고 들어온 신을 이 세계로부터 추방한다. 그 한마디가 운명을 인간의 문제로, 인간들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산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은 부조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모종의 행복의 안내서를 쓰고 싶은 유혹을 맞아요. 느끼지 않을 수 저도요. 없다. 저는 정말 이거 볼 때, 그치. 그쵸. 우리는 부조리를 발견하면 누구나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말하고 맞아요. 싶어 하고요. 그죠? 맞아요. 실현 한 번 당하고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하고. 그냥 항상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치환해서 세계를 설명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세계는 오직 하나뿐이다. 근데 이 세계는 하나뿐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들 중에는 나의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각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세계를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로 맞아요.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산정을 향한, 그러니까 산정이 이제 산꼭대기를 말을 하는 건데, 산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은 살아가는 네. 것인데, 이 살아가는 것 자체는 산을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산꼭대기가 어딘지를 몰라. 언제 이 등반이 멈출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아까 이제 읽어주신 부분에서 이 등을 돌려서 이 떨어진 바위를 향해 다시 내려가는 네. 이 과정에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런 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대목 너무 좋아요. 이 부조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모종의 행복의 안내서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쓱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정말 이걸 보다가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행복의 안내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고 서로 많이 말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치 삶에 어떤 의미가 인사이트. 있는 것처럼, 네.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게 인사이트라고 맞아.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너네 그렇지. 그렇지. 이처럼 하지만 좁은 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뭔가를 엄청난 걸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오류를 반복하면서 영원히 이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 인사이트를 100개를 얻는다고 하면 101번째 사고가 터지기 맞아요.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목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어떤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소설 창조에서 처음 식별하게 되는 것은 그 매력들이다. 그러나 나는 굴욕적 사고의 왕자들에게서도 그런 매력을 식별했지만 그 후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살이었다. 나의 관심사는 그들을 환상이라는 공통된 길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내 그것을 묘사하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나는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던 만큼 나의 추론은 짧게 줄일 수 있고 한 가지 분명한 예를 통해 추론을 곧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구원을 호소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구원을 호소하지 않은 채 일도 하고 창조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유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저는 왜 이 대목이 좋았냐면 그 칼리굴라라고 제가 아까 그 시지프 신화를 통해 드러나는 어떤 까미의 철학을 희곡으로 바꾼 폭군 칼리굴라의 이야기로 바꾼 희곡을 읽었는데 그 책 표지에 아마 제가 지난 회차 때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대로 아무렇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그걸 이제 인식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시지프 신화를 그냥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영원히 사실 저는 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가 너무 거대하고 너무 사실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저는 막 굳이 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이 계속해서 뭔가 어려운데도 빨려 들어가서 읽고 싶게 했던 이유는 진짜 누군가가 엄청 절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맞아요. 들렸어요. 예. 근데 그게 정말로 까미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로 계속 회귀하는 것 같은, 결국은 모든 문장의 끝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이 오늘날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호소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구원을 호소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희망, 의미부여를 하지 않은 채로 일도 하고 창조도 할 수 있는가? 라는 어떤 의문?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은 의미부여야말로 우리가 일도 하고 창조도 하게 하는 동력일 텐데, 그렇죠. 특히나 예술은 거의 뭐 삶에 대한 의미부여라고 요약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걸 하지 않고 그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책이 뻗어 나왔고, 그래서 까미의 시지프시나 되게 어렵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까미가 철학서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부조리의 감각이라고 묘사한 것은 사실은 그 어떤 논리의 정합성보다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문제의 절박함, 그리고 그 절박함을 그래. 설득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결론은 사실 뭐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읽으시는 분들이 저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분도 틀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이 자살하지 않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해보자. 테이블에 앉아보자. 라는 이 문제의 절박함을 설득하고 싶었다. 이 문제의 절박함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게 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지점이 사실 그 힘 때문에 전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불가해한, 전 이 책이랑 되게 비슷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그래. 이렇게 말했던데, 맨날 그 독서 클럽에서 저희가 이거 해볼까? 항상 후보에 있어요. 근데 짚지 않는 게 우리가 그냥 이 책 신비롭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하면서 짚지 않지만 뭔가 그 책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힘? 이야기의 힘에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책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랑 그다음 시지프 신화인데, 시지프 신화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보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짧아서. 1번, 2번 리딩 캐피스트를 해야 돼서, 그리고 3번이 진짜 제가 매일매일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매몰되어서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딱 매몰되어서 그냥 그 근방을 치글치글 돌고 있을 것 같을 때 뭔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다.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차원이 다른 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얘기, 더 땅속의 얘기, 진짜 내 삶을 쥐고 흔들 만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이 까미가 그래 우리 진짜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딱 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실제로 읽으실지 어떻게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엄청난 그 자장을 가진 문장들 사이로 한 번은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치프 신화는 이 시기에 까미만 쓸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다. 그 이후의 까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뭐 패스트를 포함해서 네, 이후에 네. 그런 이 까미하고는 다른 이 시절에 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너무 공감해요. 네, 진짜 이 딴 책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까미 자신도 만약에 한 20년 뒤에 요 시지프 신화를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써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는 못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막 딴지도 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하려는 이야기가 절박했고 자기한테는 너무나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만 가능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뭐 보는 눈도 뭐 넓어지고 뭐 타인에 대한 관용도 생기고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둥그러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뾰족한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뾰족하게 다 이렇게 벼려진 부분 자체가 사라지는 삶을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너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너도 이제 뭐 사회생활 좀 하는구나. 이런 얘기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노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받아들여질 만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근데 이제 이 시지프 신화의 까미는 그렇게 되기 전에 맞아요. 예, 너무 뭔가 공감해요. 마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렇잖아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전히 온전한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 그러니까 되게 돌파하는 저력 같은 게 있고 그게 이 책을 좀 반복해서 읽을 만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렵고, 예, 진짜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사실은 안 좋은 습관인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를 얘기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대고 좀 생각 좀 해봅시다라고 진지하게 말을 걸어오는 책이 있다는 게 되게 좋고 철학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신 딱 그런 뜻에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읽게 되고 또한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걸까? 라고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 책을 다 읽을 때쯤 되면은 뭔가의 어떤 숭고함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렵다고 알려진 책들에 가장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읽기 쉽게 만들어준 책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뭐 이거 읽지 말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어떻게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 같이 어떤 책은 쓰기도 어려웠고 읽기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게 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지프 신화가 확실하게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 게 저는 까미를 진짜 좋아해요. 까미를 진짜 좋아하고 특히 카미의 이제 픽션들을 좋아하는데 그냥 그 책 쓰고 나면 아 이거 진짜 거장의 손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만 거장이 썼다라는 느낌보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까미가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비슷한 논리로 아까 막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뭔가 아우르는 시선으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의 한복판에 있을 때만 쓸 수 그니까. 있는 그 말과 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까미는 아니지만 최근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이제 뭐 어떤 쇼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말이 약간 이렇게 바이럴이 돼 가지고 막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제 여동생이 "와 박혜진 진짜 밝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근데 그거 알아? 언니가 썼던 모든 글 중에 최고는 언니가 옛날에 미니홈피에 썼던 그 어두운 글들이야. 다시는 그런 거 못 써.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글은 세상에 나올 수 없겠지. 너무 어두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인생의 타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점은 25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고민과 질병 이 25살에 만난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배우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희석된 거죠. 예, 희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5살 이전이 가장 어쨌든 저의 터널인데 25살에 가면 그 터널 길다고 할 수 있을지 짧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살 때 세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하면 길었다고 생각해요. 전 24살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 터널의 길이에 있었을 때만 했었던 생각이라는 게 있고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없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기자님 얘기했을 때 그게 너무나 공감이 됐고 그리고 아까 어려운 책, 뭐 쉬운 책 그 얘기에 대해서도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이 고전덕질에서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뭐 데미안처럼 어떤 시점에서 덕질이 완료된 책도 있고요. 뭐 대사들처럼 지금의 나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책들도 있는데 이 시지프 신화는 그 덕질의 약간 시작점에 얘기한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책을 막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되게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뭔가 어렵다라는 말이 사실 뭔가를 집어 삼켜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약간 다 읽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쵸. 예, 그냥 그 살짝 맛만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약간 망한 사람 같지만 그래도 사랑이다. 네, 네. 망한 사람.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과 네.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그러니까. 소논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그 막 생각 단상들을 막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될 듯 안 될 듯 되게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 3번 읽었는데 요 정도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작가님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 결국 까미도 이 생각 솔직히 혼자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써서 네. 남들에게 읽히고 싶었던 이유는 같이 말해보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가님이랑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와 진짜 무릎 탁 치고 똑같은 책 읽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3번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빛을 밝혀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읽는 재미가 있다. 같이 읽는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마 고전덕질 들으시는 분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박혜진 편집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뭔가 정말 같이 이런 얘기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시지프 신화는 그렇게 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분량이 짧다. 맞아, 분량이 짧다고, 짧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량이 짧기 때문에 분량이 짧아요. 한번 가볍게 도전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시지프 신화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식으로 번역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폐기한 하나의 대본이 있는데 그거는 이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모든 인생이니 부조리니 하는 말들을 직장 용어로 번역을 해보자는 시도였었어요.
자살은 뭐 퇴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지 알죠? 희망, 네. 승진. 이렇게 해서 막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명쾌하고 쉬워 보였거든요. 아, 근데 이게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왜냐면 내가 이 책을 읽을 땐 그 생각을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해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책에 제가 매료된 그 최초의 절박함이 없어져. 설득이 안 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요일 날 밤에 완성된 대본을 만들어 놓고 퇴근을 했는데 밤 10시에 수요일 아침에 그냥 싹 지웠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진짜 삶에 관한 이야기고 너무나 그 무거워서 사실 그 단어를 그냥 썼을 때는 좀 투박해 보이기까지 한. 그렇죠. 약간 허무맹랑한 예, 느낌도 있죠. 예, 맞아요. 무슨 사기꾼이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네. 삶이 뭐 그리고 부조리가. 근데 그 언어로 그냥 읽으시는 게 가장 네, 좋은 책인 맞아요.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시지프 신화는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